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의 임정빈 교수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FTA 시대 우리 농식품 수출의 중요성과 확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크게 6꼭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활발하게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FTA 추진 동향, 또 이 FTA를 추진하면 우리 농업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반발을 하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국제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농업 부분에 미치는 주요 영향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농업 부분에는 협상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협상을 신중하게 하고 있고요. 또한 국내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과 또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국 농업과 농촌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왜 어려운지에 대한 현황과 해결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한국 농업의 비전과 발전 전략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FTA는 우리나라만 시장 개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들도 시장 개방을 하는 것이고, 또 이 먹거리인 농식품은 사실 국가의 품격과 비례합니다. 요새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방탄소년단이는 BTS라든지, 또 우리 영화 오스카상을 받은 우리 기생충이라는 영화, 그래서 과거에는 K-드라마, K-무비, K-뮤직으로 대표되던 것이 앞으로 K-푸드, 그러니까 식문화에 있어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농식품이 수출 산업화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왜 농업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큰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FTA 추진 동향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 개방적 통상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요거가 적극적으로 시작된 거는 2003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WTO 체제 중심의, 사실은 WTO 체제에서의 무역 자유화 혹은 시장 개방은 FTA, 말 그대로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는 FTA보다는 좀 낮은 수준의 시장 개방입니다. 그래서 2003년 이전에는 우리는 WTO 중심의, 95년에 출범을 했죠. WTO 중심의 소극적인 통상 정책을 추진하다가 2003년부터 적극적인 FTA 추진 중장기 로드맵을 확정 발표한 이후에 주요국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해야만 먹고 사는 경제이기 때문에 농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전체적인 국가 경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하는 것이 국가의 통상 이익을 더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FTA 추진 배경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상대국에 대한 시장 접근 확대를 통해서 우리와 같이 수출 지향형 경제가 지속적으로 경제 발전과 또 소득을 창출하는 첫 번째 이유, 경제적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상대국과 FTA를 추진하면 사실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계모임을 한다 보십시오. 그러면 서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계모임을 하면 사실 정치적, 안보적, 국가에서도 또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 유대관계가 도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유대관계를 갖게 되면 정치, 안보적으로도 국제사에서 유대관계를 도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국내의 경제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도 FTA가 추진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한 국가가 어떤 산업별 구조조정을 취할 때 이 국내 내부적으로는 뭔가 개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FTA를 통해서 이 외국과의 무역협정을 통해서 국내의 경제 체질이나 경제를 개혁하는 수단으로도 이 FTA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이 WTO 체제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에서 성공적으로 추진이 됐지만
WTO 이후 첫 번째 다자간 협상인 도하 개발 아젠다. 뭐 이건 뭐 좀 아시는 분들이 DDA 협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2000년부터 본격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의 20년이 다 됐는데도 타결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고요. 그래서 뭐 일간에서는 이 DDA WTO 협상은 물 건너갔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자간 많은 나라가 동시에 협상을 하는 거는 합의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양자 간의 무역 협상을 통해 이거는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그래서 다자간 무역 협상의 한계 극복 차원에서도 이 FTA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환경, 노동 등 과거에는 이제 상품 협상이나 서비스 협상이나 이런 협상들이 일반적인 무역 협상의 대상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다른 나라의 환경이나 노동, 일반적으로 환경을 보호를 많이 하는 국가나 노동과 관련된 스탠다드가 높은 뭐 최저임금제가 높거나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선진국인데요. 이런 나라들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생산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선진국들이 특히 개도국 주변이나 또 자기와 FTA하는 국가들의 환경과 노동의 퀄리티를 높이는 이런 특정 사안에 대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 FTA가 추진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여튼 이 어쩔 수 없이 올 초부터 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큰 문제가 생겼지만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이제 모든 국가가 국경 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이런 FTA를 통해서 세계화에 대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도 FTA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 정부는 앞서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경제 구조가 이 무역 의존형 또 대외 의존형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에서 대외 무역, 그러니까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87% 정도 되고요. 특히 수출 의존도는 수입 의존도보다 더 높은 한 46% 정도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FTA 협정 체결을 통해서 대상국, 상대국의 시장 접근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해서 지속적으로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FTA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농업 분야는 부정적 예상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농업은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이 농경지 면적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우리나라에게 주셨지만 주로 산악지형이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배우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전체 국토 면적의 70%는 산악지형이고 이 농경지 면적은 작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구는 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당 평균 농경지 면적이 농장 면적이죠. 1.5헥타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주요 수출국들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유럽연합 이런 나라들은 뭐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는 100헥타가 넘고요. 1헥타가 3,000평이니까 아마 계산해 보시면 알 겁니다. 유럽연합의 주요한 국가들도 다 50헥타 이상이고요. 우리와 같이 산악이 많은 스위스와 같은 나라도 농가당 평균 농장 면적이 20헥타에나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은 원천적으로 경쟁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농업 분야에 대한 민감성이 반영된 FTA 체결 협상을 우리 정부가 민감성을 반영하면서 협상을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FTA 추진 동향인데요. 2000년 이후에 우리가 다수 국가들과 FTA를 굉장히 많이 체결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16건 56개국. 그러면 건수와 국가 수가 왜 차이가 나냐면 한 건에 여러 국이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아세안과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것은 근데 10개국과 FTA를 체결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는 작지만 FTA 체결한 국가는 많은 겁니다. 그래서 16건 56개국과 현재 FTA를 타결해서 발효 중에 있고요. 발효라는 건 이제 실효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최근에 영국, 이스라엘, 인도네시아와 3건의 협상을 타결해서
조만간 국가 간의 비준이 되면 바로 또 이제 발효가 될 예정이고요. 또 현재도 중국과 일본, 그래서 한중일 FTA라고 하고요. 또 RCEP이라 그래서 이 중국, 일본도 들어있지만 우리나라도 들어있고요. 16개, 인도나 뭐 호주나 이런 나라들이 들어있는 16개 국가들이 또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메르코스루라 그래서 남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같은 4개국과 저희가 협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총 7건, 24개국과 현재 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협상 여건, 이제 앞으로 협상을 하려고 준비 중인 국가가 EAEU라 그래서 유라시아 공동체, 그러니까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카자흐스탄, 벨라루시 이런 5개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평양 동맹이나 퍼시픽 얼라이언스라는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4개국과 현재 협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페루와 칠레 다음으로 FTA를 많이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렇게 FTA를 하면 우리 농업 분야가 미치는 주요 영향과 관련된 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업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양국 간. 그러니까 FTA를 체결하는 그 다른 나라, 이제 상대국이 농업 구조와 서로 국제 경쟁력을 비교해 봤을 때 어디가 더 있느냐. 이미 근데 이거는 FTA 체결 전에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WTO 회원국으로 이미 무역 자유화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그렇지만 자유무역협정은 그 관세마저도 철폐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이미 어떤 나라와 FTA를 한다 그러면 이미 농업 부분은 피해를 볼 건지 이익을 볼 건지가 사실 사전적으로 좀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앞서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 규모, 또 취약한 농업 구조, 또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도시국가, 싱가포르나 홍콩, 그 다음에 또 작은 나라들을 빼고는 대부분 우리의 상대국들은 우리보다 농업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FTA 체결은 농업 부분에 일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FTA 협상이라는 것은 이 관세 수준을 WTO 수준보다 더 감축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쇠고기의 WTO 양호 관세라고 하는데요. 관세는 그러니까 우리와 FTA를 안 한 국가들은 소고기를 수출하려면 40%의 관세를 부담하고 우리나라에 수입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우리랑 FTA가 체결돼서 이런 나라들은 제로, 그러니까 뭐 점진적으로 철폐를 하지만 그러니까 0%, 그러니까 언젠가는 낮은 세율로, 그러니까 WTO 다른 회원국,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보다 훨씬 더 호혜로운 낮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FTA를 체결 전에 양국 간의 농산물 관세 수준이 얼마인가를 보면 그 관세를 우리 같은 경우는 평균 농산물 관세율이 59% 됩니다. 그렇지만 호주는 3.3%, 미국은 5.5%, 일본만 해도 우리보다 낮은 22.7%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9%를 제로로 만들어가는 게 FTA고요. 호주는 3%에서 제로로 가니까 굉장히 상대적으로 이행하기가 쉽고 또 농업 분야의 부담도 적겠죠. 그래서 이 양국 간의 농산물 관세 수준이 이 농업 부분에 미치는 주요 영향의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해하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높은 농산물 관세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100% 이상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농산물 품목이 9% 이상이 됩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WTO 출범 이전에 이 국경 장벽을 통해서 소비자 부담형 농업 정책을 저희가 해왔기 때문에 높은 관세를 통해서 우리 농업을 보호해 왔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TA는 아마 한국 농업에 이렇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이 바로 양국 간 농산물 관세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농업에 대한 이런 부정적 영향이 조금씩 완화될 수 있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 입장이 농업은 민감하고 피해를 보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농업에 대해서는 좀 특별 취급, 특히 농업 내부에서도 우리 농가의 주 작목이나 소득 작물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FTA 협상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FTA 협상의 기본적인 목표가 모든 농산물을 관세 철폐하는 협상이긴 해도 상대국의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면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예외. 이것은 뭐냐면 우리 쌀 같은 경우는 여지까지 56개 국가의 FTA에서 전혀 관세 철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이거는 초민감 품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철폐 이행 기간이 길면 길수록 피해가 좀 적어지죠. 그러니까 즉시 철폐, 5년 철폐, 10년 철폐, 15년 철폐, 뭐 이렇게 민감할수록 관세 철폐 이행 기간을 길게 가져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민감한 농산물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일정 물량만 낮은 세율로 수입을 허용하고 그 이상 수입되는 거에 대해 높은 세율을 유지하는 이런 TR 규제도 또 농업 세이프가드라 그래서 FTA를 해서 시장 개방을 서로 이행하다가 하지만 특정 품목에 급격하게 수입이 증가할 경우에는 관세를 좀 추가적으로 잠시 한동안 뭐 계속은 아니지만 다시 올릴 수 있는 이런 농업 세이프가드와 같은 보호막이 설치됨으로써 이 민감 품목의 부정적 영향이 좀 축소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실은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이 동식물 검역, 위생 검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먹거리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서나 국민의 건강과 또 동식물의 어떤 건강과 영향을 미치는 이런 위생 검역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국제적인 어떤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식물 위생검역 조치에 의해서 실제로 관세가 철폐됐음에도 또 관세로 시장 개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안 됨으로써 국내 농업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장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 표에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사과배 복숭아를 국내 시장에서 외국산 드셔보시나요? 아마도 저는 드셔보셨다면 그것은 밀수품일 겁니다. 그 사과배 복숭아는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아무도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검역과 관련되는 거고요. 또 포도도 일부 국가만이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국에 이 포도와 관련된 병해충이 있거나 또 질병이 있거나 이러면은 국내에 수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근에 많은 국가들이 이런 수입 허가 절차를 통하고 또 본인들이 자국의 농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이 청정 지역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많은 국가들이 우리 한국 시장을 특히 한국 시장이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입 가능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는 있지만 하여튼 이런 동식물 위생 검역상 수입이 모든 국가로보다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지만 하여튼 FTA 체결은 우리 농업 부분에 전반적으로 제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요. 그 파급 영향 경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FTA를 통해서 관세가 인하되면서 또 혹은 궁극적으로는 철폐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은 수입 단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입 단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도의 수입이 그러니까 칠레나 지금 현재 칠레로부터 포도가 많이 되죠. 그 칠레로부터 FTA가 돼서 관세가 점점 철해서 수입 단가 계속 하락하면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 소비자들께서 국산을 애용해 주시다가도 주변에 또 칠레가 또 그 포도를 잘 기르거든요. 근데 가격마저 싸요. 그럼 포도를 먹게 되겠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포도라는 게 국산을 먹는 위와 외국 수입산을 먹는 위가 따로 있지 않죠. 하나를 먹으면 하나를 줄이게 되죠. 또 하나는 이런 직접적인 대체뿐만 아니라 요새 열대 과일도 많이 들어오죠. 요새 뭐 블루베리도 들어오고 뭐 두리안이라는 진짜 전 좋아하는데 어떤 분은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 과일의 왕이라는 두리안이라는 열대 과일도 들어오고 체리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럼 이런 걸 먹게 되면 사실은 국산 과일 소비를 감소하죠. 그래서 이게 국산의 소비가 감소됩니다. 그럼 우리 농민들은 과수원을 바로 폐원을 할 수 없으니까 생산은 계속하는데 국산 소비가 감소한다. 그럼 국산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또 그것은 이제 농민들이 좀 합리적으로 반응해서 그럼 생산을 감소시키죠.
그럼 궁극적으로 농업 생산 및 소득이 감소하는 이런 효과가 있고요. 또 농업 생산 활동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우리 농업 생산자들이 그냥 하는 것이 생산을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뭐 투입제, 농약, 비료, 비닐, 뭐 사료 축산하는 분들은요. 이런 그 인풋들을 사용해서 투입을 해야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농업 후방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농업 후방 산업의 생산 감소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전방 산업은 또 이제 농산물을 이용해서 하는 식품 제조 혹은 뭐 레스토랑, 외식업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국산을 사용하는 식품 기업은 좀 타격을 받겠지만 그 수입산을 쓰는 분들은 오히려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제조업은 오히려 시장 개방이 싼 가격에 농산물 원료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국산은 아니지만 하여튼 오히려 경쟁력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 하나의 또 변수는 또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죠.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산업, 특히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쟁력 제고 대책이라든지 이런 대책들을 마련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면 FTA 협정의 특징이 그 양국이 자발적으로 하는 협상이며 또 개방의 속도와 폭이 WTO 체제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WTO 체제에서도 다른 나라부터 수입이 많이 되고 있으면 FTA라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FTA를 체결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미 부분 간의 이해 득실이 사전에 뚜렷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취약산업의 반발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또 당연한 겁니다. 민주국가에서 자기가 정부가 추진하는 통상정책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본다면 반발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거고요. 또 그것이 있어야만 원활하게 FTA 협정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약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통해서 이 취약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FTA 수용 능력 제고 차원에서도 피해 보전 대책이라든지 혹은 경쟁력 제고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농업의 경우에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가 창출됩니다. 이거는 다른 산업과 달리 제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농업은 이 넓은 면적에서 또 농업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농업 자체가 농업은 영어로 뭘까요? agriculture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어원이 있습니다. agri와 culture입니다. 이 컬처라는 게 문화잖아요. 그럼 우리가 문화산업하면 무슨 연극, 영화, 뭐 이런 아주 뭐 이런 발레, 뭐 음악, 뭐 이런 거를 미술 이런 걸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모든 그런 거의 뿌리는 바로 농업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에그리컬처고요. 또 이 컬처가 그런 그 문화뿐만 아니라 환경적, 기후적 문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한국은 쌀이 주곡일까요? 우리의 주식일까요? 밀이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 조상들이 지난 3000년 이래로 쌀의 원래 그 작물 이름이 벼 아닙니까? 벼를 도정해야 쌀이 되는 건데요. 이 벼는 유일하게 주곡 중에, 그러니까 밀이나 옥수수나 이런 식량 작물 중에 물 속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유일한 식량 작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죠? 농업은 가장 특히 기후의 영향을 받죠. 광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 온도 이런 게 맞아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대지방, 그러니까 몬순아시아의 온대 지역에 맞는 농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몬순아시아의 또 특징이 7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인 홍수가 내립니다. 그러면 밀이나 이런 거는 그 기절에는 뭐 잘 자라지도 못하지만 그거로 인해서는 홍수가 나서 전체적으로 지역이 붕괴됩니다. 그렇지만 벼농사는 그 논이라는 거를 통해서 물을 저장하는 홍수 조절 기능이 그냥 자발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다목적댐 한 30개 분량의 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 거죠. 물론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뭐 댐도 있고 저수도 있고 잘 발달이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벼농사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항상 굉장히 큰 수해를 입어서 우리 조상들이 피해를 입고 매년 아마 집을 새로 져야 되는 그런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이러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이 급격하게 농업이 쇠퇴하면 추가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서나 이 FTA든 이런 시장 개방이나 무역 자유 협정을 추진할 때 농업을 좀 신중하게 하는 그 이유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 FTA 대응 농업 정책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피해 보전 대책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품목별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요약한 단기적으로 FTA로 피해를 보면 피해 보전 직불제라든지 또 폐업 지원제를 해서 농민들이 스스로 피해도 좀 보존받고 좀 구조 조정을 하게 하는 거고요. 또 품목별로 축산, 원예, 식량 분야로 해서 하여튼 경쟁력 제고. 사실 경쟁력이라는 가격, 생산성을 높인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품질, 또 이 먹거리는 안전, 식품 안전이라고. 안전해야 또 먹잖아요. 또 유통, 조직 이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쟁력 제고 대책을 통해서 수입산 농산물의 대항력을 높이는 이런 대책을 취하고 있고요. 또한 좀 더 포지티브하게 또 적극적으로는 바로 이 농업과 연계되는 식품, 선진국일수록 농업의 비중은 줄지만 농업과 연계된 식품 산업이 발달해서 사실 고부가 가치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08년도에 농식품부가 된 식품산업진흥업무가 농업에 온 것도, 물론 선진국들은 뭐 그런 말 안 해도 그냥 미국만 해도 농업부, 그러니까 USDA라는 그 농업부가 식품산업진흥업무를 과거부터 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품산업과 연계하게 식품산업을 육성한다든지 또 고부가 6차 산업화, 그러니까 전통적인 농업에서 제조업 또 서비스업, 농촌 관광이나 이런 것까지 하는 6차 산업화. 또 오늘 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우리 농산물도 공격적으로 다른 나라의 시장에 충분히 수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국격이 높아지고 또 우리의 농식품이 품질이나 안전에서 더 높다는 그런 거가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신성장 수출 산업화를 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죠. 요것 때문에 오른쪽이 안 보여요. 카메라가요. 하여튼 그래서 그렇지만 FTA 대응과 관련된 농업 대책을 이렇게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대외 협상은 범부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FTA 협상이라는 것이 모든 분야를 동시에 하는 거거든요. 어느 한 분야만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외 협상은 과거에는 외교통상부일 때 외교통상부 주관이지만 이제 통상과 관련 부서가 산업통상부로 왔기 때문에 하여튼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협상과 관련된 여러 부처가 범정부로 FTA를 추진합니다. 하지만 협상이 끝나고 나면 이익을 보는 분야를 대변하는 부처와 손해를 대변하는 부처가 다르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 손해를 보는 특히 우리 농식품 분야 취약산업인 우리 농식품부는 중심으로 이게 또 대책은 또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비판이 있어서 사실 정부는 이 국내대책지원위원회라고 해서 대외 협상을 총괄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합동의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실제 내용 형식은 그런데 실질적인 운영은 아직도 그 취약산업을 담당하는 해당 부처, 그러니까 우리 농업으로 하면 농식품부 주도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범정부적 대책은 마련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 발전도 되고 소득도 높아지고 또 많이 뭐 선진화되긴 했어도 이런 어떤 사회적 갈등 관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FTA는 사전에 이해그룹이 구별되고 손해보는 쪽은 반발을 하고 이익 보는 데는 뭐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런 보상의 원리라든지 서로를 공감해주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해그룹의 의견 수렴과 국민적 합의 형성 노력이 좀 미흡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생산적 사회 갈등 관리 체제가 아직은 우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관행에 의해서 사실은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FTA를 추진하면 갈등의 그 증폭되는 폭이 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농업 대책은 이 재정적 뒷받침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농업과 농촌은 이 공익적 기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급격히 쇠퇴하면 오히려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데요. 특히 우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농업 농촌의 사회복지 및 소득 안정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개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품목에 대한 피해 보전이든 소득 안정 대책뿐만 아니라 바로 이 농업 농촌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촌 주민의 어떤 사회 복지 차원 이런 것들이 동시에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이미 그런 것들은 완비가 돼 있기 때문에 피해 보전 대책이나 경쟁력 제고 대책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그걸 같이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합의를 좀 못 보는 이것은 아마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이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나 공감대가 아직 크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편은 이 국제사회에서 그럼 농업은 왜 다른 산업과 다르냐? 뭐 이걸 좀 이해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반인들 중에 농업? 이거는 뭐 돈도 얼마 안 되고 위험은 많고 그러니까 고위험 저수입. 왜 농업을 하지? 다른 걸 하지? 그럼 뭐 개별적인 사람들 또 개별 우리 개별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전자,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게 발달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국토 공간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자 또 세계에서 진짜 자랑스러운 기업인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이런 데도 사실 아무리 공장이 커봤자 어느 특정 지역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수원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아직도 수원 공장에서 물론 업종 전환을 많이 했죠. 옛날에 전자레인지나 냉장고나 이런 백색 가전에서 지금은 최첨단의 평면 TV나 반도체나 이런 거로 핸드폰이나 업종 전환을 했지만 그 곳이 그렇게 크게 넓어지지 않았어요. 수원에서도 일부 조그만 지역에 있으면서도 그런 큰 그 저력을 보이고 또 물론 해외 공장도 많이 갖고 있죠. 그렇지만 농업은 사실 좀만 나가보면 바로 농촌 지역, 농업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적으로 보면 이 그렇다고 농업을 안 하고 농업 활동을 안 하고 이런 그냥 내팽겨쳐 두면 이걸 황무지가 된다 그러죠. 그러면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고요. 아주 그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또 도시 혼잡 비용이라 그러면 농업에서 자기들이 살 수 없으면 우리 농민들이 어디로 갈까요? 농촌 주민들이 도시로 갈 거 아니겠어요? 도시 혼잡 비용, 도시의 주택, 환경, 교통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 이거는 뭐 굉장히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오히려 농업 농촌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하면서 국토를 균형 발전하게 하죠. 이거는 여러분들 중에도 요새 여행을 많이 다녀서 그 스위스나 이런 데 가보시면 스위스는 아주 높은 그 산악 지형에까지 농민들이나 이런 게 살도록 합니다. 그것도 돈까지 주면서.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그분들이 그곳에 살아 줌으로써 환경이 보존되고 또 전통 문화가 유지되고 또 인구가 분산 정착돼서 국토가 균형 이런 큰 틀의 국가의 발전 전략과 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농업의 어떤 공익적 기능 또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서 하물며 이제 무역 자유화를 관장하는 즉 세계 무역 질서를 관장하는 WTO의 조차에서도 농업은 환경 보존, 식량 안보, 농촌 개발 측면에서 조금 특수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서문에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국제 기구 중에 가장 아카데믹한 학술적인 기구가 OECD입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 가입을 했고요. 이 OECD는 경제협력 개발기구.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학술적인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OECD에서 논의되는 이거는 이제 일명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죠. 아주 못 사는 나라는 여기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96년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OECD에서는 굉장히 학술적인 그 국제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것들이 국제적인 아젠다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국제 기구인데요. 여기서도 경관 보존, 또 생물 다양성 유지, 토양의 질 보존, 대기질, 수질, 또 뭐 더 나아가 동물 복지까지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농업은 이런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국제기구 중에 특히 유엔이죠.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 중에 가장 농업을 대표하는 국제기구가 바로 FAO입니다. 국제식량농업기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쪽에 뭐 취업을 하고 싶거나 또 이런 데 가서 근무를 하고 이건 이제 국제 공무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국격이 높아지고 또 우리가 이 WTO나 OECD나 FAO에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분담금은 그 국가의 소득이 높아지고 또 GDP가 높아지고 무역이 많아지는 국가일수록 많이 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는 한 10번째로 이런 국제기구의 분담금을 많은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거는 10번째가 안 되겠죠. 왜? 무슨 언어적 장벽도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지금은 많이 적극적이어 됐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는 나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도 말 안 하고 이러면 이런 데 가서 근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젊은 분들은 적극적인 분들이 많아서 요새 앞으로 WTO나 OECD나 FAO에 근무할 수 있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요건 여담이고요. 그래서 FAO라는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기구에서는 더 세분화됐습니다. 농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에는 크게 사회적 기능, 문화적 기능, 환경적 기능, 그 다음에 식량안보, 경제적 기능 이런 5개의 분야로 사회적 기능으로는 도시화의 완화, 또 농촌 공동체의 활력 유지, 또 피난처 및 휴양처의 기능. 여기서 피난처 뭔지 아신가요? 예전에 우리가 97년에 IMF가 왔잖아요. 또 이번 코로나19에도 좀 문제가 있죠. 직업들을 많이 상실하게, 그러니까 경제가 침체되면 직업을 레이오프가 되는 거죠. 직업을 못 갖게 되면 쉽게 갈 수 있는 게 바로 농업 농촌 지역입니다. IMF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또 특히 요새는 고령화 사회가 돼서 사실은 농업이 아닌 다른 분야, 특히 금융 이런 쪽은 55세면 대부분 퇴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요새 그래서 귀농귀촌이 많아지는 것도 이런 피난처 또 휴양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이건 해줄 수가 없거든요. 또 문화적으로도 앞서 제가 에그리컬처를 말했지만 모든 국가의 전통 문화는 농업 농촌에 기반을 두고 있고 또 경관 제공 사실 시골이나 또 이런 거 가다 보면 강가 산촌 뭐 강촌 뭐 이런 데 가시다 보면 아름답죠. 경관을 근데 이런 것들은 나에게 효용을 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기다가 돈을 지불하진 않습니다. 경제 이론상은 나의 효용을 높으면 가격을 지불하는 게 원칙인데 이걸 갖다 우리는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은 이런 공익적, 특히 외부 경제라는 경제 이론상으로는요, 그러니까 농업 활동 자체가 플러스적인 효과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는 여러분이 백꽃을 본 적 있나요? 백꽃? 배는 드셔보셨겠지만 백꽃이 하얀데요. 특히 이 가로등에 비친 백꽃을 보고 저는 진짜 반해요. 저도 도시 출신이라 사실은 배는 많이 먹어보고 또 상대적으로 여러분보다는 농업 농촌 지역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백꽃이 그렇게 아름다운지를 사실은 한 십몇 년 전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요새 강의할 때마다 많이 써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거기 그 학교 주변에 거길 갈 때 예전에 제가 서울대학교 선생이기 전에 지방국립대 선생을 했거든요. 그때 느낀 건데요. 일부러 차를 천천히 몰아요. 왜?